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권입니다. 오늘은 소설 문제 풀이를 다루겠습니다. 현대소설이나 고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 그리고 서술상의 특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수능문학의 소설에서 필수 유형이라고 하면은 역시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참고서들이나 강의들에서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소설 따로, 현대소설 따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하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소설 문제 풀이입니다. 수능 소설의 필수 유형이죠. 아까 말했죠. 서술자의 역할, 서술의 특성입니다. 이 서술자의 역할이 사건 내력이나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년이 흘렀다. 그녀는 변했다. 이런 것은 그냥 사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정보 전달자로서 서술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서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팩트죠. 20년이 흘렀다. 이건 주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분석을 서술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변했다. 이게 분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나 내부 구성 요소로 나눠야 돼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마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삼득이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고 그의 가족이 해체되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각도에서 그 현상을 살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술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이유, 근거, 어떤 추측 이러한 것들이 제공이 될 때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을 했다. 오케이? 때로는 장황한 해설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흘렀다. 이 말하고 자, 이런 차원의 단순한 정보 제공, 사건의 내력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차원의 서술상 특징하고 해석하고 분석을 했다. 이 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그가 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은 객관적인 팩트고요. 압축적이고요. 단순한 멘트를 말한다. 서술자의 역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다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술자가 심리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심리는 당연히 인물의 심리를 말하고요. 인물의 심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면 심리, 그러니까 안쪽의 면이니까 우리 삶은 이 피부의 바깥 삶하고 바깥 대상하고 이 피부 안쪽에 움직이는 심리적 활동,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죠.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만 이 심장이나 두뇌 이런 혈액 속에서 신경망의 회로를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면 안에 있는 심리, 내면에 있는 풍경, 심리를 분석했다. 이 분석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심리 속으로 들어가면 심리 분석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심리를 묘사했다라는 말도 심리 속으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리 속으로 서술자가 들어갔느냐, 단순 정보만 했느냐, 주관적인 해석과 다각적인 분석까지 장황한 해설로 제공을 했느냐, 단순한 정보냐, 심리 속으로 들어갔냐, 이 서술의 층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심리 속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정답을 마련하는 게 엄청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답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리 속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슬픈 듯 보였다. 그럼 어때요? 심리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20층 빌딩 위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눈물을 흘릴 듯 슬픈 듯 5월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때요? 심리로 들어갔습니까? 그건 들어간 게 아니죠. 슬픈 듯이 보였다. 관찰자 시각인 거죠. 심리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심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는 슬펐다. 애달팠다. 고통스러웠다. 기억을 떠올렸다. 이게 심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두개골 뚜껑을 열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또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화가 났다. 슬펐다. 이렇게 써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난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것은 심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행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심리 속으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영상 속에서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이라도 제대로 잘 서술자의 역할 중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로 들어가는데 5명이 나오는데 5명의 인물 심리로 길동이, 초란이, 길동이 아빠, 길동이 엄마 심리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동이만 선택해서 그 특정 인물 중심의 심리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자가 어떤 인물 하나만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 select, 선택적으로 그 인물 중심의 심리, 특정 인물 중심의 심리, 또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심리 중에서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 인물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그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쓴 거예요. 순이 입장에서 쓴 거죠. 그 순간. 자, 네 번째, 묘사. 그림 그릴 묘자야. 이 묘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백길사, 복사하듯이 그대로 인물의 행위, 묘사, 외양 묘사. 떼국물이 주르륵 흐르고 머리는 두 귀를 덮고 귀신 모양처럼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언제나 담겨 있었고
코에는 콧물이 흐르고 있었고 입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다. 눈은 거의 검은 자위로 흰 자위가 검은 자위를 덮을 정도로 실성한 사람인 듯 보였다. 맥이 아가리처럼 생겼다. 위양 묘사, 행위, 묘사,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드러내는 거. 이때는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인물을 좀 거리를 두고 관찰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서술자를 잘 못 느끼고 그 인물의 대상으로 다가가게 돼요. 영화처럼 말이죠. 이때는 이렇게 서술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리고 이건 묘사라는 이야기죠. 그럼 묘사는 심리 묘사라는 말도 쓰지만 이때 심리 묘사는 심리 분석일 때 쓰는 말이고요. 이때도 묘사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묘사는 행위 묘사, 외양 묘사예요. 이런 걸 통해서 심리나 성격을 암시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암시한다. 보여준다. 심리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은 그녀는 보수주의자였다. 이것은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보여주기입니다. 다릅니다. 일단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일단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술자의 여러 가지 역할과 서술상의 특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들은 이러한 서술상의 층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술자가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서술자가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서술자를 강하게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의 상상력이 좀 줄어들어요. 서술자가 너무 나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같으면 스크린에 갑자기 봉준호 감독이 나타나서 이러면 안녕하세요. 저 봉태일입니다. 제가 이 기생충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그 범인은 저 사람입니다. 잘 모르셨죠? 이렇게 또 뭐 등장인물이 슬픈데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등장인물이 슬픈데 거기다가 자기의 슬픔을 막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게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1번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을 독자나 관객에게 드러내서 지나치게 나댄다는 뜻이에요. 개입한다. 현대 소설로 갈수록 서술자의 권위가 낮아지고 고소설로 갈수록 서술자의 권위가 높아지죠. 예를 들어 길동이 쫓겨나 집을 나서면 어찌 가련치 아니하려. 가련아 불쌍하다. 누가? 길동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서술자 지가 불쌍하다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러나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입이다. 단순 정보가 아니다. 심리가 아니다. 인물의 심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서술자가 인물이나 현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평가. 좋다, 나쁘다. 이걸 논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논평적 개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서술자의 목소리니 개입이니 논평적 개입이니 이런 말을 막 섞어서 쓰는데 사실은 논평적 개입이라는 말은 이 두 번째 한정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놀부라는 놈이 있는데 나쁘다라고 등장인물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현실이죠. 현실을 우리가 세태라고 하거든요. 세태. 세상의 모습태. 뭐 뒤태가 예쁘다.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 세태를 몹쓸 놈의 세상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실을 부정적이고 몹쓰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은 뭐다? 인물이나 현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직접 평가를 했다. 논평적 개입이다. 오케이? 이게 서술자의 개입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독자나 관객을 향하여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너무나 유명한 어떤 구절이 있죠. 흥부 거동 보소, 심정 거동 보소. 거동 보소라고 말을 누가 누구한테 던지는 거죠?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직접 건네는 거죠. 이 텍스트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독자한테 독자들을 향해서 보소, 말 좀 들어보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나 독자가 인물로 향하는 것은 멀어지는 거죠. 어쨌든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것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 표출, 인물 현실에 대한 평가, 이건 논평적 개입, 말 건네는 경우, 개입. 이 5가지. 자, 이 도표는요, 서술자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결정이 되고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역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술자와 인물 이 사이 있죠.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또 서술자와 독자 이렇게 그리시고,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를 이렇게 그리세요. 이 표시를 제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이 그래픽인데 일종의 이 선을 원형으로 이렇게 그리기가 제 실력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치한 거예요.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서술자의 역할이 아까 말했던 5가지 중에 서술자의 역할이 많을수록 이게 어떨까? 인물의 심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녀는 슬펐다 하면은 서술자와 인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20년이 흘렀다라고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자가 모든 정보를 인물의 심리나 독자들한테 다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 제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서술자가 인물한테도 말하면은 서술자와 인물이 가까워지고요. 독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단 하나, 독자가 인물한테 들어갈 때는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서술자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독자가 서술자를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독자와 인물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먼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서술자와 인물이 가깝고 서술자와 독자가 가깝지만 독자가 인물한테는 멀어진다. 그 반대가, 자,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보여주기야. 이게 보여주기라는 것은 서술자가 직접 말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인물의 행위를 묘사한다거나 인물의 대사나 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는 빠지는 거죠. 영화처럼 말이죠. 영화에서는 인물의 대사, 액션, 행위 이런 게 있지 뭐 서술자가 없잖아요. 스크린하고 관객만이 있죠. 관객이 직접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독자에 해당하는 관객이 인물을 직접 보기 때문에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당연히 서술자와 독자도 멀어지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A, B가 멀고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나 관객들의 상상력이 높아지죠. 얘가 개입을 덜 하니까. 상상을 더 잘 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스크린에 송강호가 나왔다. 그럼 바로 송강호한테 이렇게 엿보듯이 관찰하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가 독자가 인물한테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영화 스크린에 뭐 소설자에 해당하는 감독이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봉태일입니다. 제가 기생충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미 5개국 상 수상했습니다. 잘했죠.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에서 인물은 몹시
슬픈 듯이 보이는데 제가 엄청 슬펐어요. 라든가 이렇게 소술자가 막 주책 없이 독자한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평가까지 한다든가 뭐 그녀는 지금 슬픈 상태입니다. 그녀는 슬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물의 심리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물론 서술자가 다 썼지만 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 독자 사이는 멀어지면서 관계가고 인물은 가까워지는 이런 것을 극적 환상, 극적 몰입, 독자의 상상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주기를 극적 제시라고 해요. 극적 드라마,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보여주기, 대화, 대사 또는 행위 묘사, 영화처럼 보여주기 할 때하고 직접 말하기하고의 관계에서는 서술자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술자를 중심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나왔던 장경전이라는 소설의 부분만 딱 A, B, C, D만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 수능 완성에 나왔죠. 자, 소씨가 이제 장경의 안에 세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소씨가 초은이라는 기생을 장경이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질투해서 승상의 사랑함을 시기했다. 정보죠. 이거 인물의 심리기도 하고 정보거든. 항상 해치고자 하더니 이게 사건 내력이죠. 개교를 생각하고 이게 장경이 유배된 때를 타서 제거해야지. 그러니까 사랑받는 첩을 제거하고자 하는 소씨의 모략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 문제 보세요. 서술자가 정보를 직접 제공해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당연하죠. 가까워지죠. 서술자가 다 정보 제공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정사운이 이제 초은이가 정사운이라는 사람에게 뭐 하고 사귀었다. 이 편지를 조작을 해서 소씨가 정사운한테 보낸 거예요. 정사운이가 초은이를 좋아했거든요. 초은이는 정사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사운이 편지가 소씨의 조작한 편지를 오니까 다 보고 크게 기뻐서 심리로 들어갔죠. 답서를 닦아주거늘 돌아와 전하니 소씨가 기뻐하여 이런 부분은 인물의 심리로 들어간 거죠. 물론 서술자가 직접 서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분석,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당연히 서술자가 인물로 들어갔으니까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 선지 하나하나의 멘트가 굉장히 정교해요. 어떤 지식에 의해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을 이 멘트와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는 두 명의 부인이 또 있거든요. 세 명의 부인인데 두 명의 부인이 소씨가 이게 모략을 하니까 초은이가 그렇게 외간 남자하고 간통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소씨가 저 초은이를 제거합시다 하니까 이 두 명의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쁜 중에 총망은 바쁘고 급한 중에 어찌 초은이를 처치함을 생각하겠느냐. 이 초은이가 절개를 지키고 착한 여자라는 것을 두 명의 부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이건 인물의 대사잖아요. 대사기 때문에 C에서는 인물의 대사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은 인물과 가까워지는 대신 서술자는 느낄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맞죠? 보여주기잖아요. 그 다음에 D는 이때에 소씨는 모든 노비들을 분부해서 정사원이 옴을 기다리거늘 과연 정사원이 가정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문을 깨치며 들어온다. 자, 요 부분은 이 소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 소씨의 입장에서 과연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쓰는 부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정사원이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서술자가 소씨의 입장에서 서술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 소 씨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관점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맞죠? 정사운 입장에서. 소 씨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 진 씨라는 3명의 부인 중에 진 씨가 자기 노비 향나이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게 인물의 대사죠. 운랑의 빙옥 같은 절개로, 운랑이 바로 초운이에요. 초운의 빙옥 같은 절개로 누명을 실어 죽게 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이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서술자 개입이 아니라 인물의 말이에요. 진씨가 하는 말이, 진씨라는 인물의 심리죠. 진씨라는 인물의 심리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서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근데 서술자가 개입을 한 게 아니에요. 진씨의 인물의 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서술자가 개입을 한 게 아닙니다. 어찌 가련치 아니하려 이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이 아니에요. 이때 독자는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둘째는 인물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분석한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가까워지고, 또는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술한다. 인물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인물의 행위나 대사를 있는 것대로 보여준다. 이때 독자들은 인물을 보다 가까이 느끼게 되고, 서술자의 존재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외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적용해라. 이 문제는 꼭 연습을 하시고요. 자, 기출문제. 이제 9킬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기억 보세요. 자, 자잘한 거 다 빼고, 자, 서술상의 특징만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냈는가. 나는, 자, 내부 서술자예요. 1인칭 서술자죠. 디킨즈와 렘의 궁둥이를 번갈아 거듭 차는 꿈을 꿨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꿈 꿨다는 거야. 이 꿈이 무슨 꿈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는 걸어갔다. 손을 흔들었다. 이러한 단순 정보예요. 어떤 경험을 이 경험을 단순히 정보로 제공한 것이지 꿈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아까 분석이라는 말은 그 행위나 사건의 내력을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눠야 분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심리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심리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이걸 냈단 말이에요. 이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냈냐면 기억을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죠. 그냥 꿈꿨다예요. 이런 분석이 아닙니다. 2가지 이상으로 나눠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예정일, 출산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가 문간방에서 하는 권씨 아내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뭐뭐 하더라면서 웃었다.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통해 문간방에 있는 그 여자의 권씨 아내의 상황을 나타낸다니까 2번은 무조건 적절한 거야. 이게 2번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못 겪어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기 싫이 상황을 최악의 선으로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바로 앞에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권씨 부부가 문간방에 사는데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것을 보고 이 서술자인 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안 도와주면 안 되게끔 상황을 최악의 선으로 몰고 갈 뿐이었다. 이것은 객관입니까? 주관적 서술입니까? 권씨 부부가 살았다. 문간방에 살았다. 2년. 이것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고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게끔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어도 너무나 천연것스럽게 어려운 상황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게끔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서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 정보하고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고 있는 권씨 부부의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술자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라고요. 인물의 내면이 아닙니다. 외적 갈등, 뭐 바깥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거나 나를 외적 갈등은 없고요. 그 인물들을 향한 나의 긍정적 시선이 아니 부정적 시선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이 서술상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능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서라든가 단순 해설서를 보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드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자, 2020년도 수능이죠. 한 번만 더 보자고. 자, 자전거 도둑인데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 자존심은 각별했다. 이게 성인 나의 시각에서 해상을 해볼 때 아빠의 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심리예요. 인물의 심리입니다. 서술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해서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괜찮아요. 일단 서술자가 아버지의 심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 캐러멜 4개가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그때 당시에 나의 행위, 내가 몰래 좀 먹었거든요. 아빠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이것은 과거 나의 행위, 유년 시절의 나의 행위를 묘사한 거죠. 독자들이 그 행위 묘사한 걸 보고 생각하겠죠. 이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아버지의 얼굴은 마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의 질린 모습 외양 묘사죠. 어렸을 때 나의 시선에 비친 아빠의. 그래서 유년 나의 시선으로 아빠의 내면이 직접 서술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행위 묘사니까. 그러니까 내면이 직접 서술됐냐 안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 혹부리 영감은 품기 때문에 마비가 돼서 왼쪽으로 힐끗 돌아갔다. 이거 외양 묘사잖아요. 두터운 입술, 굵은 침방울,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오, 이거 굉장히 비말 위험한데요. 코로나19 혹부리 영감 나쁜 사람. 이건 어쨌든 외양 묘사. 어렸을 때 내 얼굴에 이 돌아간 입으로 두터운 입술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년 시절의 나의 시선으로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 그러니까 영화처럼 직접 보는 듯한 생동감.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어지고 독자와 인물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서술자와 독자 사이도 멀고 독자가 인물과 가까워지는 극적 몰입을 느낌을 받는다. 맞죠? 근데 미음은 당신의 그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소주를 넉나간 사람을 쏟아놓고 아버지는 귀엽고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그럼 아빠가 눈물을 보이고 만 그 모습이지. 묘사예요, 묘사. 묘사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의 나의 심리를 제시한 건 아니어서 이게 틀려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으시고 구독 꼭 누르시고 알람도 누르시고 제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슬로우 앤드 스테디로 계속 들어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